안녕하세요. 문학주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들 작품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1944년에 독일인 아버지와 스위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법대를 졸업한 그는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약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판사를 겸임하기도 했죠. 작가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문학적 재능이 상당했던 것인지 추리문학상을 2차례 수상하기도 했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책 읽어주는 남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책 읽어주는 남자는 1995년에 발표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영화 더 리더의 원작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르나르트 슐링크는 이 소설로 국내의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주요 줄거리는 법학 교수와 판사로서 재직하지 않았다면 쉽게 떠올리지 않았을 설정일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이 전개되면서 이루어지는 변주는 너무나 탁월하죠. 깊이 있는 주제를 쉽게 읽히도록 쓰는 작가의 번뜩이는 재능이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미하엘 베르크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한나 슈미츠라는 여자를 만나 연인 사이가 되죠. 이 작품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미하엘 베르크는 15세가 되던 해에 황달에 걸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구토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그를 목격하고 도움을 주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미하엘의 부모는 감사 인사를 하러 가라고 하죠. 무작정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야 슈미츠란 이름을 알게 된 미하엘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죠. 그 후 일주일 동안 슈미츠에 대한 야릇한 상상에 빠져있던 미하엘은 다시 그녀를 찾아가고 그녀의 부탁에 따라 지하실에 석탄을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미하엘은 슈미츠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미하엘과 슈미츠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미하엘은 슈미츠에게 푹 빠졌고 건강이 회복되어 학교에 복귀한 이후에도 틈틈이 그녀의 집에 방문해 관계를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슈미츠의 이름이 한나란 사실을 알게 되고 한나는 병 때문에 수업을 많이 빼먹은 미하엘을 다그쳐 유급되지 않도록 공부를 하라 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 유급을 면하고 한나와 계속 만나면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책들을 읽어주며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죠. 부활절 연휴가 되어 미하엘은 기차 차장으로 일하는 한나를 보러 가지만 한나는 그를 아는 체도 하지 않아 속이 상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는 서운했지만 한나는 능숙하게 그를 달래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는 이어지는데 둘은 연휴 사이에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죠. 그 후 미하엘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한나가 나타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한나의 집 외에 다른 곳에서는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미하엘은 굳이 그녀를 아는 체 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한나는 소리소문 없이 도시를 떠나버리고 미하엘은 그때 수영장에서 그녀를 못 본 채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몇 년이 흘러 미하엘은 법학대학에 진학하고 학교에서 나치 전범들의 재판을 참관하며 분석하는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죠. 그 재판은 전쟁 중 유대인 수용소에 있던 여성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을 규명하고자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을 이송하는 일을 독일인 여성 간수들이 맡았는데 가는 도중 한 교회에 이들을 수용했지만 연합군의 폭격으로 교회에 불이 나고 말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도망쳐 문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간수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갇혀있던 유대인 여성들이 대부분 불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유대인 모녀가 전쟁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이를 알렸고 독일 당국은 이를 규명하기 위한 재판을 연 것이었죠. 놀랍게도 피의자로 불려나온 여성 간수들 중에 한나가 있었고 미하엘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나의 증언과 언행은 하나같이 스스로에게 불리했고 다른 피의자들은 그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죠. 그들은 한나가 교회 사건 후 경위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녀가 주모자라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재판부가 필적을 대조하렸는데 한나가 죄를 인정해버립니다. 그 와중에 미하엘은 한나가 문맹이란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됐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 그녀가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한나의 구명을 위해 그녀가 문맹이란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철학자인 아버지에게 상담까지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죠. 미하엘은 법학도란 신분을 이용해 판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딴 얘기만 하다 오고 결국 한나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맙니다. 한나가 수감되고 나서 미하엘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책을 읽어 녹음하여 교도소에 보내주고 그때마다 한나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죠. 그러면서 미하엘은 그녀가 문맹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고 내심 기뻐합니다. 그 사이에 미하엘은 게르트루트란 여자와 결혼을 해 딸까지 낳지만 몇 년 후에 이혼을 하는 불행을 겪기도 하죠. 그렇게 18년이 지나고 한나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교도소장은 그녀와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미하엘에게 한나의 사회 적응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해준 미하엘은 출소 일주일 전에 교도소를 찾아가 헤어진 후 처음으로 한나와 대면하게 되죠. 이제 60이 넘은 한나와 중년의 미하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미하엘은 그녀의 출소 계획을 설명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출소 며칠 전에 한나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교도소장은 한나의 유서를 전달하는데요. 거기에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 생존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고 미하엘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생존자는 이를 받으면 한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싫어 거절하고 미하엘은 문맹자들을 위한 기금에 이를 기부합니다. 그는 기부금 영수증을 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나의 묘지를 찾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사유에 능한 독일 소설답게 이 작품도 독자들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3부로 구성된 이 작품의 1부만 봐서는 10대 소년과 30대 여성의 치명적인 사랑을 그린 치정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1부는 2부와 3부에서 작가가 드러낼 주제의식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것을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소설은 나치 독일에 봉사한 세대에 대해 다음 세대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미하엘은 우연히 만난 한나와 사랑에 빠져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데 그녀와 헤어지고 몇 년이 흘러서야 한나가 나치 부역자였음을 알게 되죠. 한나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미하엘은 자신이 알던 친밀한 존재 한나와 나치 부역자로 활동했던 한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의 관계를 상징하는 은유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미하엘로 상징되는 전후 세대는 한나로 상징되는 전전 세대의 범죄 행위에 몸서리치면서도 자신들이 그들과 떼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전 세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단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판결을 받고 형을 살고 제2세대인 우리들은 경악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당시의 범죄가 몇몇 사람을 단죄함으로써 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고 전세계 각국은 과거를 정의하고 청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는데 가해국 중 하나로서 독일의 노력은 인정을 받고 있죠.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이 지금 세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단죄의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해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한나의 문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대의 미하엘이 한참 한나와 만나던 당시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한나는 사실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하엘에게 여러 가지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미하엘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했었죠. 한나를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나치 독일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본다면 그녀가 문맹이라는 것은 분명한 상징성이 있는 설정입니다. 나치 독일은 그간의 긴 역사를 통해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과 인간성을 잃은 체제였다는 사실을 한나의 문맹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한 한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나치 독일에 부역할 때에도 여성 유대인 수용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하죠. 그녀가 보여주는 책과 지식에 대한 열망은 나치 독일과는 구분되는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가책에 시달렸을 것이고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지 모르죠. 한나가 책을 읽어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상실한 인간성과 문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의 상징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나가 옥살이를 하게 된 이후에 미하엘이 자발적으로 책을 녹음하여 그녀에게 보내준 행동 역시 그 상징성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사회가 나치 치하에서 행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벌은 받더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이 담긴 행위인 것이죠. 작품 속에서 한나는 미하엘의 눈물겨운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맹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작가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는 주인공인 미하엘만을 상징하는 제목이 아니라 어쩌면 독일 사회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독일인들을 표현하는 제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하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미하엘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한나는 미하엘이 대학 세미나를 위해 참관한 나치 전범 재판의 피고로 등장합니다. 그녀가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알고 보니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란 사실도 놀라운 것이었죠. 그런데 한나와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들은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 한나는 문맹인 것이 들키기 싫어서 차라리 죄를 덮어쓰고 맙니다. 여기서 미하엘의 고민이 시작되는데 그는 한나가 분명 문맹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를 재판정에 알린다면 그녀의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먹한 관계인 철학자 아버지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까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결국 침묵하기로 결심했죠.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자신이 문맹이란 사실이 알려지는 것 중에서 한나가 전자를 택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는 늘 싸우고 또 싸워왔다. 그 결과 한나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미하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하엘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한나가 자신이 문맹임을 감추기 원했기 때문인데 그의 결정에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한나가 무엇을 원하는가였죠. 그런데 그가 침묵함으로써 한나와 함께 재판을 받던 피고 중 진짜 주범은 실제 죄에 비해서 감형이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한나가 무고히 중형을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저해한 것이죠. 만약 그가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 사회 정의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미하엘은 사회와 한나라는 개인 사이에서 한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는 독자마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줍줍이었습니다. 반전의 매력이 넘치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